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율리시스의 주인공 스티븐이 느끼는 존재론적 갈등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온 것이다. 햄릿 왕자의 존재론적 갈등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스티븐의 존재론적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햄릿이라는 작품과 율리시스라는 작품의 유사성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할 때 이 율리시스와 존재론적 갈등 말고도 율리시스와 햄릿의 유사성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율리시스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죠? 주인공 스티븐은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햄릿 왕자도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자, 스티븐의 경우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1년 동안 상복을 입겠다라고 결심을 했죠. 그리고 햄릿 왕자의 경우도 현재 햄릿의 그 시간적 배경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약 넉 달이 지난 시점인데 햄릿 왕자도 지금도 상복을 입고 있고 율리시스의 주인공 스티븐도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햄릿 왕자나 스티븐 둘 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에서 비롯된 어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아직 아버지의 장례식과 어머니의 장례식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상복을 입는다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문학사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거울 이론이라는 건데 오늘 햄릿을 소개하는 김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햄릿 3막 2장에서 햄릿 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극의 목표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과거에나 현재에나 말하자면 거울을 들이대서 자연을 비추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덕과 악덕의 각기의 제 모습과 형상을 보여주며 시대의 연륜과 몸매에 그 본연의 형체와 인상을 보여주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장인데 바로 햄릿이 나온 지 400년 됐습니다. 400년 전 등장한 이 대사로 인해 문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라.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마치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거울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작품 햄릿에서 시작되었다. 진짜 거울이 그렇게 하듯이 문학은 내가 상상하고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현실을 자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 400년 동안 문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거울 이론이라는 것인데 제임스 조이스 또한 율리시스 1장에서 기억하시죠? 자, 주인공 스티븐이 금이 간 거울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금이 간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바로 아일랜드의 현실이다라고 냉정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아일랜드 사람 너희들 봐라. 이 금간 거울에 비치는 이 모습이 바로 너희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헛된 꿈이나 미망에서 벗어나서 정신 좀 차려보자 하는 의미로 조이스도 거울을 쓰고 있죠. 그래서 햄릿과 이 율리시스의 두 가지 커다란 공통점, 상복을 입고 있는데 그것은 주인공들이 아직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나는 아직 상복을 벗을 수 없어. 하는 의미와 그리고 거울 이론, 둘 다 햄릿이라는 작품이나 율리시스 또한 그 시대를 비춘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작품을 읽고 정신을 이게 너의 본 모습이야. 읽고 정신을 차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것이 두 작품의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 얘기라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햄릿 왕자의 어머니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율리시스와 관계가 깊은 주제니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햄릿 왕자의 어머니의 이름은 거트루드 왕비입니다. 우선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이 거트루드 왕비는 몹시 비현실적인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비현실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녀의 뇌가
지나치게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부처럼.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햄릿에서. 우선 그녀는 남편인 왕이 살아있을 때부터 남편의 동생과 불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는 남편이 낮잠을 자다가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는 시동생의 이야기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곧장 시동생의 구혼을 받아들여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 만에 시동생과 결혼합니다. 자, 게다가 이것을 비판하는 아들 햄릿 왕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죽는 것이고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천진난만하게 되묻습니다. 자, 이것을 조이스는 율리시스 9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셰익스피어는 하느님 다음으로 많은 캐릭터를 창조한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생전에 그가 집필한 37편의 희곡에는 그가 새롭게 창조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그의 가족들을 모델로 한 인물들도 당연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요한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 햄릿에 등장하는 거트루드 왕비의 실제 모델은 바로 셰익스피어의 아내였던 앤 해서웨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트루드 왕비의 실제 모델은 셰익스피어의 아내였던 앤 해서웨이라는 것이죠. 자, 이 앤 해서웨이는 셰익스피어보다 8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가 조이스는 당시 26살이던 앤 해서웨이가 10대이던 셰익스피어를 먼저 유혹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율리시스 9장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데,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 앤 해서웨이가 셰익스피어의 동생 중 한 명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얘기합니다. 리처드라는 동생과 셰익스피어의 아내가 불륜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그 증거로 조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증거로 셰익스피어가 아내를 두고 혼자 런던으로 떠난 점이나 또 그가 런던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있는 아내에게는 거의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죽을 때 아내에게는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조이스는 율리시스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앤 해서웨이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 결국 이 햄릿에서도 이제 아버지 유령은 햄릿 왕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엄마는 그저 본능에 충실한 뇌가 순수한 사람일 뿐이니까 굳이 해칠 필요까지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해도 되지만 칼로 찌를 필요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조이스는 거트루드 왕비가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단순 무지하게 그려지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자신의 아내인 앤 해서웨이의 본연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트루드 왕비가 그렇게 단순 무지하게 그려진 이유는 자신의 아내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 놨다는 거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모델로 한 거트루드 왕비에게는 그 어떤 중요한 역할도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햄릿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약간 그것을 빈정거렸다, 풍자했다. 하지만 그녀는 뇌가 순수한 여자니까, 그냥 본능에 충실한 여자니까, 욕정에 충실한 여자니까 그냥 내비둬.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이스는 율리시스 9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못 들어본 얘기였죠. 네, 저도 처음 해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작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5막으로 구성된 희곡인데 먼저 1막에서 5막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햄릿 왕자의 존재론적 갈등에 대해서 조금 깊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작품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12세기 혹은 13세기 덴마크의 전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16세기, 17세기 정도의 영국을 얹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퓨전 사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경은 과거의 덴마크지만 작품의 메시지는 작품 발표 당시에 영국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왕자 햄릿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햄릿의 배경은 12세기 덴마크인데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은 16세기에 생겼습니다. 말이 안 되죠? 자, 그것은 셰익스피어가 일부러 그렇게 설정한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독일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던 햄릿은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덴마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2달 만에 숙부와 어머니의 결혼식이 열렸던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작품 1막에서 유령이 등장하는 이유가 실제로 유령이 등장했다라고 봐도 되지만 이 유령의 등장이 당시 햄릿 왕자의 심경에 대한 어떤 비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햄릿 왕자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랑은 다른 거죠. 아버지가 갑자기 독사에 물려서 사망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어머니가 숙부와 결혼했다는 것도 이상했겠죠. 게다가 이게 중요한 건데, 게다가 햄릿 왕자는 당시 덴마크의 공식 왕위 계승권자였습니다. 왕이 죽으면 햄릿이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 햄릿 왕자의 나이는 30살입니다. 30살. 어리지 않아요, 그렇게. 이미 30살이나 된 자신을 놔두고 굳이 숙부가 왕위를 뺏어간 거잖아요. 이상하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숙부랑 결혼을 해. 그래서 숙부가 왕이 돼버렸네. 그런데 내가 왕위 계승권자인데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 나 심지어 30살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이상했다라는 거죠. 햄릿 왕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령이라는 존재를 저는 실제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이 햄릿 왕자의 어떤 이런 의구심을 상징하는, 비유하는 어떤 비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두 사람이 결혼한 걸 보니까 어머니와 숙부의 관계가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기도 해요. 자, 햄릿 왕자는 계속 결국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결국 숙부의 어떤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야? 자연스럽게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유령이 마침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의심은 하지만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햄릿 왕자는 유령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자살을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햄릿 왕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누구나 한 번 죽는 건데 별로 죽음 자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차피 누구나 한 번 죽는 건데 이런 더러운 꼴을 보느니,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돼지우리 같은 덴마크, 이 꼴을 보느니 차라리 그냥 지금 물에 빠져서 죽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햄릿 왕자의 자살을 막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였어요. 기독교.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섬찟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햄릿 왕자의 상상은 여러분 그 영화 아시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고 섬찟한 얘기입니다. 햄릿 왕자의 상상은 오피리어에게서 실현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햄릿 왕자는 자살을 생각했죠. 오피리어는 자살을 했습니다. 햄릿 왕자는 미친 척을 했죠. 오피리어는 미쳤습니다. 햄릿 왕자는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피리어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섬찟하죠. 이게 이 작품에서 저는 가장 섬찟한 코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유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내가 잠자는 동안 동생이 내 귀에 독약을 흘러넣었다. 그리고 너희 엄마, 그러니까 내 아내, 그러니까 동생의 형수와의 불륜 관계도 오래되었다. 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계속 그들은 불륜 관계였다. 그러니 복수를 해달라.
이렇게 유령이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1막이 끝나고요. 2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의심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령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줬지만 하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령에게서 들은 말이 아버지 유령에게서 들은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햄릿 왕자는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널리 알려진 얘기죠. 그리고 때마침 궁전을 찾은 배우들에게 형을 독살하는 동생에 관한 연극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이 막의 내용은 이게 답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인데 짧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만 더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폴로니어스라는 이름의 신하입니다. 이 폴로니어스가 중요해요. 이 폴로니어스는 대신입니다.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신하인 것 같고 그리고 햄릿이 사랑하는 오피리어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햄릿의 숙부가 무난하게 왕위에 오르는데도 이 폴로니어스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폴로니어스를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이자 간신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3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막 시작 부분에서 햄릿은 다시 자살을 생각합니다. 영원히 잠드는 것이야말로 이 고뇌에서 벗어나는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 그가 만약 영원한 잠 속에서도 꿈을 꾸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죽어서도 내가 혹시 꿈을 꾸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나 그 괴로운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런 것의 비유죠. 내가 지금 비겁하게 도망친다면 죽어서도 나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제대로 잠들지 못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햄릿 왕자는 죽지 못하는 거고요. 율리시스 3장에서 스티븐의 모습을 잘 지켜보시죠. 죽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것도 실은 이 상황에서 바로 나오는 대사가 저 유명한 to be, 오와 not to be입니다. 결국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해석은 사실 정확한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햄릿 왕자는 살아서 해결해야 할 난제와 죽어서 감당해야 할 짐 사이에 완전히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짐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비겁하게 도망쳤다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이것이 바로 죽어서 짊어져야 될 짐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스티븐의 고뇌와 종류가 같은 겁니다. 자, 이어서 햄릿이 부탁한 내용의 연극이 공연됩니다. 역시나 왕은 동생이 형을 독살하는 장면을 보고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자, 심증은 확실해졌죠. 아, 숙부가 아버지를 죽였구나.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고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돌아온 왕은 혼자 남겨졌을 때 비로소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쟁취한 왕관과 왕비를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햄릿 왕자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 독자들은 왕이 범인이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 왕은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결코 뉘우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죠. 결국 그가 스스로 일으킨 문제로 인해서 죽게 되겠구나까지 예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머니와 대화하는 햄릿 왕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커튼 뒤에 숨어서 대화를 엿듣습니다. 신하 폴로니어스가 왕에게 햄릿 왕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폴로니어스가 커튼 뒤에서 이 대화를 엿듣는 와중에 어머니는 왕이 지금 연극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햄릿 왕자에게 화를 냅니다. 질책을 하는 거죠. 너는 아버지를 지금 굉장히 화나게 했어. 라고 어머니가 햄릿 왕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햄릿 왕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는 제 아버지를 화나게 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어머니가 말한 아버지는 숙부죠. 현재 왕. 그리고 햄릿이 말한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 돌아가신 햄릿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햄릿 왕자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몰아붙입니다. 근친상간의 덫에 걸린 이 XX야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놀란 거예요. 그래서 햄릿의 이런 과격한 태도에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것에 놀라서 폴로니어스가 커튼 뒤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가지고. 그것을 보고 햄릿이 누군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칼로 커튼 사이를 찔러버립니다. 결국 폴로니어스가 죽게 됩니다. 햄릿의 칼에.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사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왕은 이제 햄릿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얘는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결국 내 목숨을 위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햄릿 왕자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왕비가 너무 이 아들을 사랑해요. 그것도 좀 걸리고 그런데다가 덴마크 국민들이 햄릿 왕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비나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왕 입장에서는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햄릿 왕자에게 이 영국이 당시에는 13세기에는 영국이 덴마크의 식민지였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영국 왕실도 당시에 덴마크의 윌리엄 공의 후예들이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어쨌든 12, 13세기에는 영국은 덴마크의 식민지였는데 그래서 이 식민지인 영국 왕이 지금 조공을 밀리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좀 받아와 라는 핑계를 대고 영국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햄릿 왕자한테 편지 하나를 써줘요. 자, 영국 왕한테 가서 이 편지를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편지에는 실제로 이렇게 써 있었던 거죠. 이 편지를 읽는 즉시 그것을 들고 간 자를 죽여. 이렇게 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햄릿 왕자는 이것까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몇몇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무사히 살아서 덴마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편 오피리어는 사랑하는 사람,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햄릿 왕자인데 자신의 아버지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죠. 햄릿 왕자는 미친 척을 하고 오피리어는 미친다고. 오피리어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미쳤습니다. 그러다가 시냇가에서 물에 빠져서 죽고 맙니다. 익사를 하죠. 그런데 오피리어에게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오빠의 이름은 레어티즈라는 사람입니다. 햄릿이랑 나이가 비슷한데 이 레어티즈는 졸지의 아버지와 여동생의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고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왕이 슬쩍 나타나서 레어티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햄릿 때문에 죽었어. 햄릿이 죽인 거야. 내가 네 복수를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왕은 이 레어티즈의 복수심을 이용해서 햄릿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죠. 사막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막입니다. 오피리어의 무덤 앞에서 햄릿은 레어티즈와 만납니다. 그리고 햄릿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오빠인 당신보다 오피리어를 4만 배 더 사랑했다. 이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 햄릿 왕자의 이 말이 맞다면, 진실이라면 내가 당신보다 오피리어를 4만 배 더 사랑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오피리어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햄릿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햄릿 왕자의 고뇌의 시간은 끝나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살 이유가 이제는 아주 없어졌기 때문에 오피리어가 없는 세상에서는 햄릿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오피리어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햄릿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한편 왕은 레어티즈와 함께 햄릿을 죽일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결투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어티즈가 그 검술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 두 비겁한 사람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레어티즈는 왕에게 복수를 위해서라면 내 칼 끝에 독약이라도 바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자기의 칼 끝에 독약을 바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죠. 형을 독약으로 독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햄릿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니까 혹시 상황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따로 너의 독약이 묻은 칼 말고 내가 따로 독이 든 술잔을 하나 준비할게. 그럼 상황이 확실해지잖아. 그래서 이게 아마 칼싸움이라는 게 몇 턴, 5턴 정도 돌아갔던 모양인데 중간에 햄릿이 지쳤을 때 이제 이거 마시라고 주면 그걸 마시면 이제 햄릿이 죽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겁한 어떤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햄릿은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됐겠지만 하지만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한다는 게 아무 의미도 없어졌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햄릿은 별 생각 없이 결투에 임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결투가 시작되고 역시 햄릿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이에 왕이 조바심이 났어요. 햄릿이 너무 잘하니까 칼싸움을. 그래서 왕은 햄릿에게 독주를 마시라고 권합니다. 야, 목 좀 축이고 해. 그랬더니 햄릿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시합 중이니까 시합을 마치고 마시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엄마가 좋아, 그럼 내가 내 아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내 아들에게 행운을 비는 의미에서 내가 마실게 라고 하면서 엄마가 왕의 손에 있던 술잔을 뺏어서 자기가 마십니다. 자, 엄마가 지금 독주를 마셨죠. 그리고 결투가 계속이 되는데 이 이어지는 결투에서 레어티즈가 햄릿에게 작은 상처를 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미 칼 끝에는 독약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상처가 나도 햄릿은 죽게 돼 있어요. 햄릿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러다가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햄릿의 칼과 레어티즈의 칼이 뒤바뀝니다. 뒤바뀐 상태에서 햄릿 동안 레어티즈에게 상처를 입혀요. 그러는 사이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에 왕비가 쓰러집니다. 쓰러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독살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비가 죽습니다. 이 순간 레어티즈는 햄릿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칼에 독이 발라져 있고 그 독은 바로 내가 발랐고 이 모든 것의 범인은 바로 왕이다. 라고 말해주고 죽습니다.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같은 상처를 입어도 주인공이 가장 늦게 죽죠. 이렇게 말을 하고 레어티즈는 죽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햄릿은 레어티즈의 칼을 지금 자기가 들고 있죠. 이 독이 묻은 칼로 왕을 찌르고 그리고 어머니가 마시고 남은 술을 왕의 입에 억지로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 근친상간의 살인자, 저주받은 덴마크 왕이여 이 독배를 마셔라. 이런 대사를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 햄릿 연극을 보시면 와닿겠죠. 네, 이런 대사를 하면서 왕을 찌르고 왕의 입에 남은 술을 부어버립니다. 결국 왕은 자기 형을 독살한 그 독으로 자기의 목숨도 잃게 되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권선징악의 흐름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햄릿은 절친이자 믿을 수 있는 신하, 아까 폴로니어스가 기회주의자이자 간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햄릿에게는 절친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바로 호레이쇼라는 사람인데 이 호레이쇼를 통해서 노르웨이의 왕자인 포틴브레스에게 덴마크 왕위를 맡길 것을 유언하고 이 작품은 막을 내립니다. 햄릿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존재론적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햄릿 남자가 복수를 망설이는 사이에 8명이 죽었습니다. 자기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햄릿 왕자가 왜 이 복수를 끝없이 지연시켰나 하는 것일 텐데,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괴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유부단한 젊은이의 망설임 때문이다. 햄릿 왕자가 8명이 죽을 때까지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오피리어나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도 복수를 망설였던 이유가 괴테는 우유부단한 젊은이의 망설임 때문이었다고 했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문학동네판을 번역하신 교수님은 한국 서울대 교수님이고 한국 셰익스피어 회장을 역임하시기도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햄릿 왕자의 우울증 때문이다. 이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젊은이의 망설임, 우유부단한 젊은이, 그 다음에 뭐 우울증, 병 이런 해석들이 지난 400년 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일종의 사실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해석도 명확하게 그 햄릿 왕자의 존재론적 갈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유부단해서 8명이 죽는 걸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 그 다음에 이 위대한 작품의 주인공이 우울증 때문에 그 사단이 났다? 좀 이상하지 않아? 당신이 셰익스피어라면 그런 희곡을 썼겠어? 뭐 이런 식의 계속되는 어떤 의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답변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괴테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저까짓 게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외우잖아요, 정답을. 한국인들은 정답 외우는 거 참 잘하죠. 저도 정답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는 젊은이 이렇게 외우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생각이 율리시스를 읽으면서 바뀌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괴테나 저도 괴테 좋아하지만 괴테나 번역가님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단지 우유부단하다거나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위 말하는 햄릿 왕자의 존재론적 갈등이라는 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햄릿 왕자가 복수를 미룬 게 아니라 복수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햄릿 왕자가 복수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셰익스피어보다 딱 3살 많은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프랜시스 베이컨.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은 베이컨이 셰익스피어다.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런 가설이죠. 어떤 거냐면 베이컨이 사실은 셰익스피어는 어떤 글 쓰는 능력이 없었던 그냥 무명 배우였는데 돈을 밝히는 무명 배우였는데 베이컨이 그 셰익스피어라는 배우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글을 써줄 테니까 대신 네 이름으로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돈은 네가 다 가져. 대신 이 글을 내가 썼다라는 걸 밝히지 마. 뭐 이런 음모론 같은 거죠. 이게 이제 몇백 년 동안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에 관한 글을 읽게 됐던 거죠. 그래서 베이컨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이컨은 셰익스피어보다 딱 3살 많은 사람입니다. 자,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쓰던 당시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젊었을 때는 대영 제국의 기초를 닦을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변했다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수많은 남자들을 자기 침실로 불러들였다는 것인데 왕이 여자들을 불러들이는 거나 여왕이 남자들을 불러들이는 거나 뭐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단지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햄릿에서 덴마크는 타락했다고 말씀드렸죠. 돼지우리 같다. 베이컨이 살았던 시대에 이 영국 왕실도 돼지우리 같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사랑했던 애인이 바로 에섹스 백작이라는 사람인데 지난 추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섹스 백작이라는 사람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진짜 잘생겼어요. 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1번 애인이었던 에섹스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바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에섹스 백작이 어느 날 베이컨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문에 나라가 돼지우리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여왕을 끌어내리자, 죽여서. 이렇게 에섹스 백작이 베이컨한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이컨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여왕을 죽인다면 우리도 여왕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 결국 타락한 여왕이나 그 여왕을 죽인 사람들이나 왕의 자격이 없기는,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야 라고 베이컨이 얘기하면서 에섹스 백작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죠. 결국 베이컨의 말은 이겁니다. 부도덕으로 심판하는 것은 그것의 연장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부도덕이 계속해서 이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게 바로 베이컨의 말이었고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적 인간의 태도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르네상스까지는 안 갈 건데 이해되시죠? 여왕이 타락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녀를 죽인다면 우리도 타락한 여왕보다 못하면 못했지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우리에게도 자격이 없긴 마찬가지다. 그래서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햄릿 왕자의 고뇌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덴마크는 도덕적으로 몹시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동생이 형을 독살하고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돼지우리 같은 세상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햄릿 왕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게 12세기인 작품 속에서 딱 하나 16세기가 배경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비텐베르크 대학인데, 이 비텐베르크 대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대학이 유럽 최초로 이성과 합리성의 중요함을 교육하기 시작한 교육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또한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만큼 유럽 최초로 르네상스형 인간,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걸 역설했던 대학이 바로 비텐베르크 대학이고,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일부러 햄릿 왕자를 비텐베르크 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걸로 설정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유령은 복수를 명했고요. 자기가 보기에도 숙부는 정리를 해야 될 과거의 잔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베이컨이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그런데 복수를 하면 자기가 숙부를 죽이던 호레이쇼 같은 사람을 시켜서 숙부를 죽이던, 자, 죽이고 나면 자신도 숙부와 똑같은 사람이 되죠. 형을 죽인 동생이나 삼촌을 죽인 조카나 뭐가 달라집니까? 자, 보시죠. 당시 햄릿 왕자는 복수를 하기에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햄릿 왕자는 왕자기 때문에 궁궐에서도 편하게 칼을 차고 다닐 수 있었고, 그리고 왕하고도 언제든지 1대1로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왕이 혼자 자는 침실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칼을 들고. 왕자니까. 그런 힘도 있었고, 그리고 공식적인 왕위 계승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자기가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덴마크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임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고, 게다가 이 신하들의 반대가 있으면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신하들이 의심하기 시작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신하는 폴로니우스 한 명만 조심하면 되는데 자기의 애인인 오피리어가 폴로니우스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면 폴로니우스는 왕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폴로니우스 같은 기회주의자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햄릿 왕자가 왕이 되기에는, 복수를 하고 왕이 되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는 이 베이컨이 에섹스 백작에게 했던 말, 내가 복수를 하면 나도 숙부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 이거죠. 자, 베이컨의 말을 기억해 보시죠. 자, 여기서 햄릿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딱 갇히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햄릿이 명분을 지키면서도 복수를 완성할 방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햄릿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명분을 지키면서도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저는 몇 년 동안 고민했는데 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고, 결국은 이 셰익스피어는 그게 누가 됐던 정말 천재 작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답이 없는데 결국 존재론적 갈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태에 딱 갇혀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오피리어가 모든 것을 결정지어 버렸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래서 오피리어가 중요한 겁니다. 자, 시작할 때 했던 얘기를 기억하실 텐데, 햄릿은 익사를 생각하고 오피리어는 익사합니다. 햄릿은 미친 척 연기를 하고 오피리어는 실제로 미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오피리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햄릿 왕자가 내뱉은 대사는 이거였습니다. This is I, 햄릿, the Dane이라는 대사였는데, 자, 이것은 데인이라는 말은 덴마크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나는 덴마크의 햄릿이다. 오피리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햄릿 왕자가 내뱉은 대사는 나는 덴마크의 햄릿이라는 대사였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아마도 햄릿은 오피리어의 죽음을 통해서 오피리어만큼이나 사랑했던 조국 덴마크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드디어 그 순간 찾아낸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은 원래 햄릿의 꿈은 오피리어와 함께 새 시대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자, 돼지우리 같은 과거의 인습을 전부 척결하고 오피리어와 함께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덴마크를 열어가겠어. 라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피리어가 죽어버린 지금에는 그런 꿈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햄릿 왕자가 복수를 망설이는 이유는 자기 손에도 피가 묻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피리어가 이미 죽었으니까 자기는 이제 피가 묻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심지어 왕이 될 필요도 없어요. 자기도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햄릿은 어떤 방법 한 가지를 찾아낸 거죠. 그것은 오피리어와 함께 새 시대의 선구자가 되겠다라는 꿈은 사라졌지만 자, 이제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그런 상황을 준비하고 죽을 수는 있다. 누군가가 새로운 덴마크를 맡을 수 있게끔 자기가 과거의 잔재들을 다 쓸어버릴 수는 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자,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인데 우유부단한 젊은이라던가 우울증 같은 이유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